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손해배상 겸임교수 겸 현직 법률사무소에서 손해배상사로 활동 중인 이윤석 손해배상사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보상마스터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에서 원래 블로그 활동을 처음에 시작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가끔 제가 쪽지가 날라와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고 넘어간다면 메모장을 보실게요. 제가 우선 이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는요, 사고에서 보상까지랑 법률사무소 보상제대로 법률사무소 보상 3화를 2012년, 14년, 2012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썼던 필명이 보상마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상마스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보상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가끔 저한테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인지 쪽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 중에 블로그 이름 보상마스터가 아니고요. 필명이 보상마스터고 옛날부터 이제 써왔던 제 필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그 사망사고에 대한 합의금 산정입니다. 뭐 교통사고든 손해배상사고든 관계없이 사망으로 인한 배상책임액 또는 손해배상액 또는 뭐 합의금 산정 시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장애인의 사고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요, 항목들이 사망사고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자료, 그 다음에 일실수익, 장례비 이렇게 이제 보통 산정이 되고요. 이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격 자체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그 유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어떤 위로, 그다음에 위자 차원에서 금원을 산정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럼 위자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될까요? 보통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정신적 고통을 위자해 주는 건데요. 유족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유족의 고통이 다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인 경우와 똑같이 위자료를 산정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물론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소득 정도라든가 나이라든가 어떤 뭐 사회적 기여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가 좀 다르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비장애인인 경우와 좀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3조, 4조, 8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갖다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한다는 것은 법률에 반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했던 사안이었고요. 다만 비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 소득 활동이 없고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고 소득 활동이 없을 경우에는 위자료 자체가 1억이 아니라 8천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활동이 왕성하고 나이가 젊다면 1억 기준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케이스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8천만 원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일실수익입니다. 일실수익은 사망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정년이 65세까지 소득을 계속 벌었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사망함으로써 상실된 수익을 보상하는 게 바로 일실수익입니다. 다만 사망사고가 있었든 없었든 이 사고와는 무관하게 소득에서 의식주 비용으로 3분의 1 정도는 쓴다고 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분의 1을 적용하고 정년까지 호프만 개수로 곱해가지고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을 산정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제 비장애인인 경우인데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요? 요거 그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장애인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일실수익은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 수입을 못 벌므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대전제는 수입을 벌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체장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 분들 중에서도요, 척수신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마비가 된 채로 누워만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활동을 할 수가 없죠. 활동할 수가 없으면 수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볼 경우에는 일실수익은 산정되지 않고요. 지체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중에서도 어떤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업무, 정례화된 업무를 하면서 정례화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때, 소득을 얻을 수 있을 사정이 보일 때, 이때 이제 일실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봐서 이 항목이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케이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케이스는 정신장애로 2급이 있었습니다. 자폐 그 증상이 있었고, 자폐 1급, 정신장애 2급이었는데, 근데 이 자폐아들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20살이 넘어가면은요, 기본적인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입을 얻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그 비장애인인 경우처럼 일용 근로자 임금을 얻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바라보는 게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에서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장애인은 여기 곱하기 원래 기존의 장애 상태에 따라서 월 소득에서 뭐 30%만 얻을 수 있을 거다. 상태가 좀 괜찮으면 50%까지, 조금 더 상태가 좋다면 70%까지, 이 소득의 3분의 2에 30%, 50%, 70%까지 인정을 해서 여기에 정년까지 65세에 해당하는 그 말씀드렸던 이 정년까지 오픈만 개수, 요게 적용이 됩니다. 그 밑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일수익이 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자료와 일시일수익이 산정이 됐다면 장례비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썼던 비용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대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위자료, 일시일수익, 장례비가 산정이 되면 어떤 그 사망 합의금, 이 토탈 산정이 되는 건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주장을 할 때요, 이렇게 주장하죠. 기존에 장애가 있었으니 노동력 상실률을 따질 때 원래 100%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렇게 위자료도 주고 일시일수익을 산정하는 것인데, 이 케이스는 이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100%에서 원래 몸 상태 100%에서 장애를 공제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한 그 장애율 퍼센트가,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장애가 72% 정도 있었으면은 72%를 공제해야 된다. 70% 공제하고 약 한 20 몇 프로 정도가 이 사고로 인한 장애율이 되는 거다. 그럼 여기에다 곱하기 그 100%가 아니라 여기다 곱하기 장애 72%를 적용한, 70% 장애가 있었다고 적용한 뭐 20, 병합해서 나오면 한 24% 나올 텐데요. 그 정도를 또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붙음으로써 금액이 굉장히 또 현저히 줄어들게 되죠. 그다음에 여기 통해 가지고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고, 사실 쟁점은 이 부분이겠죠. 과실은 빼고요. 빼고 소득에 대한 관여도 부분과 기존 장애를 공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애인복지법 3조, 5조, 8조에서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구분 없이 차별 없이 어떤 대우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사고가 만약 장애인이었든 비장애인이었든 간에 누구든지 이거는 사망할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큰 사고라면 이걸 적용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보험사에서는 이걸 아직까지도 기왕장애 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어쨌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65세까지 월소득의 3분의 2, 그다음에 정년까지 호프만 개수의 월소득의 30, 50, 70% 중에서 70%를 적용했습니다. 적용했고, 당연히 유사 사례라든가 판례를 통해 가지고 보완을 했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또 13살, 만 12세인 아이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도 7살, 4살 아이가 있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 좀 마음이 사실 안 좋았어요. 안 좋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제대로 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대로 보험회사의 의견을 피력해서 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아이에 대한 권리를 부모님들이 모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많은 사례를 방문해서 찾아봤었고요. 그 결론을 맞춰가지고 주장을 했고,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인용이 돼서 원만하게 종결이 됐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요, 포털 검색에서 손해사연사 이윤석을 검색하셔도 저와 관련된 블로그 내용이라든가 저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전화번호는 1661-6585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데 전화 주시기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밑에 클릭하시면 폰메일 주소랑 제가 링크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그쪽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 제가 또 보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2학기에는요, 제가 매주 수요일은 오전에 10시부터 오전에 10시부터 3시간 수업, 오후에 1시, 아니다,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또 3시간 수업, 저녁에 또 2시간 수업, 이렇게 8시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 혹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제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긴 내용 들어주신다고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